안녕하세요. 네, 단독자TV 단독자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제가 마르크스 자본론 해설서를 읽었는데 얼마 전까지 그 책을 이제 완독하고 나서 그 후기라든가 소감에 대해서 몇 마디를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촬영을 켰습니다. 일단 먼저 마르크스 같은 경우에는 되게 오해도 많고 그리고 왜곡되어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해요. 예, 예전에 뭐 트로츠키나 레닌 같은 경우에도 이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통해서 이제 자신들이 이제 독재를 하거나 이제 권력을 강화하는 데 이용하기도 했고, 예, 오늘날 같은 경우에도 이 마르크스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좌파, 극좌파식의 답도 없는 그러한 약간 평등론자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무엇보다도 가장 많은 분들이 이제 그게 현실 사회에 어떻게 적용이 되겠냐라는 그런 공산주의의 한계를 많이 지적하십니다. 예, 물론 맞죠. 마르크스가 2세기 정도 전 사람이었고, 사실상 뭐 2세기까지 되진 않았는데, 아직. 그래도 이제 그 사람이 얘기했던 그 자본에 대한 관점이 오늘날까지도 계속 끊임없이 연구가 되고, 일종의 경종을 울리고 있다고 생각해요. 경종을 울리고 있다고, 오늘날에도. 뭐 사상의 문제를 떠나서 그 이론을 보자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거는, 그 당시에 이제 영국이라든가 이 당시에 유럽의 상황도 물론 마르크스의 사상에 영향을 줬던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예전보다도 훨씬 더 노동법이라든가 이런 보호법이 강화되어 있는, 예, 그렇지만 아직도 갈 길이 많이 남아있는, 예, 그러한 시대가 아니었던 정말로 열악한 노동자들이 진짜 뭐라 그래야지, 자신의 어떤 그런 뭐 등 하나 똑바로 필 수 없는 그러한 열악한 상황에서 노동을 했었고 그렇게 착취당했다라는 건 사실이니까요. 역사가 얘기해주고 있고 실제 사실이고, 그런 의미에서 마르크스가 거기에 대해서 뭐 분노와 뭐 어떤 동정이라든가 그런 잘못된 의식 같은 것을 일종의 느꼈다라고도 생각이 되는데, 무엇보다도 저는 이 마르크스가 얘기하는 이 자본론에서 제가 중심적으로 봤던 부분은 상품이라는 부분이었어요. 상품. 이 상품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 상품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가치가 있다라고 치면요, 이 교환 가치라는 게 있고 이 사용 가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마르크스가 중점적으로 얘기했던 개념인데, 이 사용 가치라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에게 필수적이어서 지금 당장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만들어내는 그러한 물건, 생산물들을 사용 가치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 교환 가치는 이 철저하게 자본주의식 논리예요. 자본주의식 논리에만 적용될 수 있는 그러한 가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회적으로 매겨진 가치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필수 불가결하게 우리의 생계와 유지되어 있는 그런 차원을 떠나서 그것이 한마디로 팔리지 않으면 아무 의미도 없는 상황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예, 이 말을 좀 더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1930년 경제 대공황 때, 예, 이때 당시에 상당히 이제 세계적으로 어려웠다라는 거 아시죠? 예, 이거를 뭐 타개하기 위해서 뭐 뉴딜 정책도 펼치고 뭐 일자리 사업 같은 것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이 1930년대에 이 그레이트 디프레션 대공황으로 인해서 그 이제 이 교환 가치라는 게 이제 상당히 이제 많이 떨어졌을 때가 있었어요. 그 당시 사회적 배경으로 있어서.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유제품을 만들었다고 치면 뭐 유제품이 있고 그리고 뭐 우유가 있다라고 칩시다. 뭐 우유도 유제품에 포함된다라고 말씀하시면은 뭐 딱히 반박할 그건 없는데, 어쨌든 뭐 치즈라든가 우유 같은 유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공장이 예를 드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실업자가 넘쳐나고 모두가 거리로 내앉는 그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이 기업들이 만들어서 갖다 팔지 못한, 즉 한마디로 이 교환 가치를 지니지 못하고 있는 제품들을 그냥 다 흘려보내거나 폐기 처분을 했어요. 폐기 처분. 이 폐기 처분을 했다라는 것은 결국 이것이 실제로 사용 가치가 있는, 진짜로 이게 필요한 사람들한테 돌아가지 못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뭐냐면은 이 자본주의식 논리를 봤을 때 마르크스 입장에서는 철저히 기업이나 이러한 자본가식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기업이나 자본가식의 생각이 오로지 어떤 경제 논리를 통해서만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이런 물질이라든가 이러한 개념적인 것들을 정의하는 이러한 측면이 있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 상품이라는 걸 얻기 위해서는 나의 필수적임이나 아니면 사용이라든가 이러한 간절한 상황을 증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뭘 증명하냐면은 내가 이것을 살 수 있는, 즉 구매력이 있는가 없는가, 그 사회적으로 여겨지는 그 교환 가치를 내가 증명을 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마르크스가 바라보는 이 상품이라는 것이. 근데 이것이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화폐라는 개념도 등장하는데, 이 화폐라는 개념으로 노동을 산다라는 거예요. 노동. 마르크스는. 이제 노동이라는 게 문제가 뭐냐면은 노동에 있어서 또 구체적인 노동이 있고요. 아니면은 또 추상적인 노동이라는 게 있어요. 예, 이거는 지금 제가 지우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뭐 마르크스를 많이 이제 공부하신 분들도 많으니까 뭐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말 안 해도 이미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 구체적 노동과 추상적 노동이라는 건 한마디로, 구체적이라는 것은 내가 실질적으로 어떤 신발이라는 게 있으면 그 신발을 만들기 위해 들어간 그냥 그 순수 시간이에요. 근데 추상적 노동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신발과 뭐가 있을까, 뭐 옷을 놓고 봤을 때 이제 이 두 가치가 서로 동등한 화폐로, 동등 가치로 이렇게 표현할게요. 동등 가치로 매겨지기 위해서 같다고 생각되는, 즉 비슷하다, 유사하다라고 생각되는 노동의 양을 바로 추상적 노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어떤 상품을 사려고 할 때 그것의 교환 가치가 예를 들어서 뭐 한 5달러이다 라는 것은 그것이 5달러 정도의 추상적인 노동이 들어간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와 또 다른 물건들, 다른 5달러로 취급되라는 그런 여러 가지 물건들은 사회적으로 하나로 이제 사회적인 하나의 뭐라 그래야 돼? 사회적 가치의 측면에서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네, 실제로 그거를 만드는데 볼트와 너트가 얼마나 들어갔고, 뭐 천을 몇 개 사용했고, 바느질을 몇 번 왔다 갔다 했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상품에 대한 가치를 매긴다라는 것은 그것의 추상적 노동이 얼마냐라는 것을 토대로 매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마르크스가 바라보는 게, 여기서 이 화폐라는 것은 자본가들이 가지고 있는 거고, 자본가들에게 있어서 이 유명한 개념 나오죠. 생산수단. 생산수단을 거의 독점하고 있었다고 봐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 생산수단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고정자본이에요. 고정자본. 즉, 불변한다라는 거예요. 예, 변하지 않는, 그냥 그 자체로 있는 고정 불변 자본인데, 이러한 자본들을 이제 독점을 하면서 이 노동자들의 노동이죠. 일종의. 이 노동자들의 노동을 이제 착취한다라고 바라봤던 거예요. 네, 너무 기본적인 개념이지만, 예, 그래도 좀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시사하는 바가 저는 많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생산수단을 뭐 갈취하거나 아니면은 뭐 탈환이라는 표현을 쓸게요. 탈환해가지고 뭐 대중적으로 뭐 이제 공유를 한다든가 뭐 이런 방법을 쓰던가, 아니면은 내가 당장 먹고 살기 위해서 이러한 체제가 너무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하더라도, 이 노동자들은 자신의 노동을 일종의 상품으로서 판다라는 거예요. 판매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막 16시간 노동, 막 탄광 노동 막 이런 거 많았죠. 그리고 그런 얘기도 있었죠. 뭐 영국 사람들 중에서 뭐 키가 작은 소년들 같은 애들을 동원해서 이렇게 허리를 숙이기 힘든 광산 같은 데 집어넣고 금이라든가 이러한 광물을 캐게 했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때 이 당시에 이러한 노동자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이 노동소외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예, 한마디로 노동자의 노동이 자신의 존엄이라든가 일종의 자신의 어떤 생계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자본가한테 보여지는 게 아니라, 한마디로 일종의 상품으로서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머니라고 할게요, M을.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뭐 이제 부가가치라고 하면은 이제 뭐 여기에 코스트 화폐로 어떤 이 코스트를 사기 위해서 이제 이 화폐를 투자를 하고, 예, 그래서 이 코스트나 노동이라든 뭐 레이버 해가지고 노동이라는 것에서 이제 또 다른 M1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 M1이라는 것은 화폐를 투자함으로써 그 자본이 좀 더 부풀어지는, 예, 자본이 좀 더 부풀어진 그러한 상황을 얘기하는 건데, 예, 이러한 목적을 통해서 부풀리기 위해서 일종의 화폐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회적으로 필수적으로 쓰여야 되는 그러한 것들은 일종의 관심이 없다라고 봤습니다. 마르크스 입장에서는. 그들이 바라보는 논리는 바로 머니라는 것이 일종의 어떠한 가치라든가, 그리고 노동이라는 것, 그것을 이제
일종의 구입하는 수단으로서 한마디로 남겨먹는 거죠. 예, 일종의 싼값으로 이제 이러한 것들을 구매를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추가적인 이제 가치 생산물 그런 것들을 이제 산출하는 거죠. 산출. 네. 그럼으로써 이제 결국 이 부라는 것이라든가 일종의 이런 경제나 이런 화폐적인 개념이 노동자들에게 있어서 일종의 벗어날 수 없는 순환고리라고 여겼던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마르크스가 얘기하고 있는 이러한 자본론의 해설서에서는 이러한 상품과 화폐 개념이라는 것을 상당히 이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자본주의가 시작되기 이전에 그때는 오로지 이 사용을 목적으로만 한 생산이 주된 생산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입으려고 만든다든가 이랬다라는 거지 팔려고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자본주의가 도래하면서 오로지 교환을 목적으로만 한 생산활동이 점점 우세를 점하다가 이제는 거의 상품이라고 하면은 교환 가치가 있냐 없냐의 문제를 따진다라는 거죠. 네. 즉 그래서 이제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 자본주의를 바라봤을 때 사람들이 진짜 이게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했지만 바꿔내지를 못했고 그리고 어찌 보면은 이러한 시대 흐름상 변화가 당연하다라고 요즘 사람들은 생각을 하잖아요. 예, 그리고 자본주의 말고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주의가 뭐가 있냐? 너가 한번 말해보라. 그러면 저도 예, 물론 뭐 단언컨대 이렇게 딱 얘기할 만한 부분이 없습니다. 예, 지금 사회에 있어서 가장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예, 물론 문제를 많이 안고 있지만 예, 일종의 하나의 흐름의 기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 자본주의가 안고 있는 병폐가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르크스가 바로 그 자본론 해설서, 일종의 저는 해설서를 읽었지만 그 자기가 원래 썼던 원저인 자본론에서 그거를 지적하고 있다라는 그 개념, 그 지적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러한 자본주의의 한계가 많이 드러나고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결국 인간의 욕구와 이 사용 가치 그리고 교환 가치와의 충돌 이러한 것들이 이제 갈등을 만들어내고 결국에는 예, 끊임없는 이제 자본가로부터의 착취를 당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은 이 임금이라는 부분이에요. 예, 임금이라는 부분은 정말로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노조하고 뭐 여러 가지 뭐 경제인들과 아니면 정부 정책을 결정하는 이러한 입장에 놓여 있는 그런 분들의 일종의 뭐 협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뭐 최저시급이라 그러죠. 네. 최저시급에 대해서 매년 이제 협상을 하고 이제 뭐 타결을 하고 뭐 이런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저도 뭐 그분들의 삶을 직접 옆에서 지켜보는 건 아니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최저시급이라는 것은 아무리 그래도 뭐 이 정도는 뭐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이 정도는 시간당 받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을 기준으로 준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는 의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 인간다운 삶이고 이 정도는 받아야 된다라는 그 기준이 누구 기준이냐는 거예요. 네. 마르크스가 얘기하는 게 이런 측면이 있어요. 자본론에서. 뭐냐면은 우리는 마치 이 노동에 대해서 이 대가인 임금을 받기 때문에 이 노동에 대한 임금, 이 1대1 교환이라는 게 너무나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착오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라는 거죠. 노동을 했는데 그 노동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불해 주는 게 왜 합리적인가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그 내가 노동을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판단하고 너는 노동을 이 정도로 계산해서 네가 뭐 시간당 뭐 얼마로 쳐서 이렇게 계산할게라고 얘기하는 그 임금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어디서부터 결정되냐는 거죠. 네.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정말로 좀 문제가 많다라는 거예요. 마르크스는. 예. 인간의 노동을 그래서 이렇게 노동 임금과 1대1 교환을 시키기 위해서 추상화시키는 작업을 한다고 아까 추상적 개념에 이러한 추상적 가치나 뭐 이런 걸 얘기를 드렸었어요. 근데 여기서도 추상화가 나오는 거예요. 동일한 노동을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임금을 그 노동에 대해서 이 정도면 적정하다라고 바라보는 것은 누구의 입장인가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마르크스는 그 당시에 자본가들이나 기업의 입장에서 자신들이 손해가 아닌 이윤을 이 사람들은 효율성의 논리에 움직이잖아요. 그죠? 효율성의 논리 그리고 일종의 뭐라 그래야 돼? 이윤을 통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잖아요. 이윤.
그래서 나의 이윤이 얼마나 최대한 극대화될 수 있는가의 원리가 작용하고 있다라는 거지, 이것이 반드시 이 사람들이 이 정도는 줘야 먹고 산다라는 그러한 생각에서 반영된 게 아니라는 게 핵심이에요. 제가 진짜 이제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겁니다. 우리들은 그냥 받아들이잖아요. 최저시급? 좀 올랐네? 좋다. 근데 최저시급이 올랐으니까, 이제 고용주 입장에서는 돈 좀 덜 나가게 하고 싶으니까, 이제 좀 이제 일자리를 줄이는가 아니면 알바생을 좀 덜 쓰겠네? 뭐 이러한 정도의 뭐 논리적인 사고 정도는 하는데, 우리는 정작 이러한 생각은 잘 안 한다라는 거예요. 왜 누가 이 정도를 인간다운 삶을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정했는가라는 거예요. 네. 물론 사람에 따라 가치가 다르겠죠. 예, 그리고 사회적인 물가 수준도 고려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고, 예, 그리고 뭐 시대의 흐름, 뭐 세계적인 뭐 이런 경제적인 순환 과정 이런 것들을 비교를 했을 때 이 정도는 받아야 어느 정도 그런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전형적인, 한마디로 말해서 노동자나 이러한 그러한 뭐 기간제라든가 비정규직의 입장을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제가 무슨 여기서 뭐 좌파 선동을 하려고 이렇게 영상을 킨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우파가 옳다, 이런 놈들을 항상 피해의식에 잠겨있는 좌파 애들이다라고 얘기하려는 약간 그런 것도 아닙니다. 절대 그런 목적이 아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마르크스가 얘기하죠. 노동자가 스스로 자신들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의 조합을 만들어서, 조합과 단체를 만들어서 스스로에게 생산수단을 가져다주는 일종의 교환과 연합, 한마디로 이러한 연합을 이루자. 예, 너가 또 쓸 수 있고 내가 쓸 수 있고, 내가 옷이 필요하니까 옷을 만들 때 생산수단을 쓸 수 있고, 그리고 또 너가 또 신발이 필요하니까 내 생산수단을 또 쓸 수 있는 이러한 공유체제를 얘기했던 거지, 마르크스가 이러한 노동자나 이러한 위태로운 사회적 약자를 대표하는, 한마디로 이러한 뭐라 그래야지, 대리인이 필요하다라고 절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도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는 부분인데, 뭐냐면은 한마디로 뭐 레닌이라든가 이렇게 마르크스주의를 등에 업고 일어난 이러한 독재자들 있죠. 이러한 대리인이나 독재 같은 거를 전적으로 거부했어요. 예. 근데 어떻게 됐죠? 많이 왜곡됐죠, 마르크스 사상이. 예. 전체주의라든가 이러한 독재로 많이 흘렀죠. 왜냐? 그 사람들이 마르크스의 본래적인 의미, 본래적인 철학을 이렇게 비틀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편견을 가지고 있죠. 사회주의? 독재로 가는 지름길 아니냐. 사회주의는 독재자들이나 일종의 제국주의자 같은 놈들이나 반기는 그러한 이론 아니냐. 약간 이런 식의 인식이 많이 박혀 있어요. 어린 시절 때부터 잘못 이러한 인식을 가지기 시작하면 나중에 진짜 만들어지다 멈춘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에서 쓸데없는 밑바탕에 이론도 뿌리도 완벽하게 깔려있지도 않은 어중짜는, 진짜 어줍잖은 이러한 진영 논리에 갇혀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본론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읽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이렇게 해설서의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독재와 대리인을 절대적으로 거부했어요.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스스로가 이렇게 나서서 그래야 우리가 잃어버린, 일종의 빼앗긴 이러한 착취당하는 것으로부터 해방이 될 수 있는 거지, 우리를 대표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내세워서 앉혀놓고 그 사람들이 우리의 입장을 대변해 줄 거라는 생각을 절대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러한 얘기가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이 대의제의 위기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민주주의에서. 제가 뭐 민주주의가 쓰레기고 사회주의가 대단한 가치를 가진 사상이다라고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 저도 민주주의가 가장 인간의 기본적 자유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지금 현재 최고의 가치를 가진 사상이라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보면은 뭐 의회라든가 졸속이법 같은 것들 진짜 뭐 휘둘려 치는, 진짜 그냥 이거 뭐라 그러지? 날치기 통과, 그쵸? 날치기 통과식의 입법이 얼마나 많아요. 올라가가지고 그냥 뭐 민식이법, 그것도 그냥 뭐 운전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골고루 들어보지도 않고, 그냥 뭐 이렇게 좀 대표라고 하는 사람들, 뭐 운전자라든가 뭐 이러한 뭐 시민들의 단체, 이해관계가 어느 정도 얽혀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대표라는 사람들 몇 명 이제 국회에 이제 모아놓고 이런 법을 통과시키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실상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을 완벽하게 반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망할 놈의 민식이법 때문에 재수없게 갑자기 진짜 막말로 야생동물처럼 야생에서 풀숲에서 포켓몬처럼 튀어나오는 애들을 운 나쁘게 쳐가지고 죽였다고 칩시다. 실제로도 그런 일이 있고요. 그럼 그냥 인생 조지는 거잖아요. 예, 악법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그런 차원이
에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차원에서. 자, 대의제가 가져오는 거죠. 왜냐? 수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아고라, 이러한 아테네적 직접 민주주의를 실천할 수가 없는 한계 때문에 그러한 대의제는 당연하다라고 바라보는데, 실질적으로 대의제에서 우리를 대표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우리에 대한 입장을 얼마나 알고 있냐고요. 그래서 뭐 대표관리제나 뭐 대표관료제라든가 뭐 사회적 소수들을 이렇게 정계로 진출시키겠다는 일종의 이러한 명분적인 것들은 진짜 겁나게 많이 만들어 놓는데, 사실상 이러한 대표관료제 속에서 튀어나온 사람들도 막상 당선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시죠? 예, 결국 이해관계가 변해버립니다. 인간의 이해관계가 변질돼 버려요. 나는 이전에 대표관료제에서 뽑히기 전에는 진짜 정말 나는 진짜 나처럼 힘든 사람을 대표할 거야 라고 말하면서 막상 국회에 입성을 해서 국회의원들과 자신의 이제 밥그릇 싸움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던 원래 올챙이적을 생각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차원에서의 입법 통과, 법률 개정안 등 이러한 것들이 바로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이해관계의 단절에서부터 발생하는 거죠. 그죠? 이런 차원에 있어서 마르크스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르크스의 사상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필요는 바로 이런 점에 있는 거예요. 예. 실제로 그렇게 많이 버려졌던 뭐 유제품 같은 것들, 그거 어쩔 수 없잖아. 기업 입장에서 뭐 이윤이 안 남는 건데 뭐 그거를 뭐하러 나눠줘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아니 나눠줄 수도 있는 거죠. 갑자기 편의점 얘기가 갑자기 또 생각이 나는 게 뭐냐면은, 예전에 제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 그 사장이 얼마 안 하고 그만뒀는데 이 폐기가 무수히 많이 나오는데도 하나를 못 먹게 하더라고요. 하나를. 진짜 그 당시에 이제 대학생이고 굶주린 시절이었는데, 와, 이제 제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이 자식이 왜 이러나 한번 봤어요. 근데 뭐 폐기를 일일이 찍어가지고 다시 보내면은 뭐 어느 정도 이제 뭐 돌려받을 수가 있다라는 뭐 이런 뭐 말 같지 않은 뭐 개소리를 하더라고요. 이미 폐기되고 유통기한이 지났는데 어떻게 그것이 다시 나의 이윤으로 돌아오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진짜 개소리 중에 개소리였던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만약에 그게 아니고 진짜 그놈이 한 말처럼 진짜 그러한 폐기들을 쌓아놓고 보내서 본사에서 자신에게 그 점주에게 여기에 어느 정도의 이윤, 어느 정도 조금의 그 코딱지만한 이윤이라도 제공해줘서 진짜 그 이유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해도 걔는 인간적으로 윤리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상 이 마르크스 얘기하고 자본과 노동자 얘기하면은 점주들 생각할 거예요. 아이 나는 그런 마르크스가 얘기하는 그런 자본가나 기업, 나는 그런 사람이랑 다른 점주예요. 다른 자본가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자신을 어느 정도 부정하고 있는 측면이 좀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해관계에 휩쓸리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사장님들이, 전국에 계신 많은 사장님들이 있겠지만, 저는, 좀 그런 측면이, 그런 생각이 드네요. 갑자기 또 그 안 좋았던 그러한 또 과거가 생각이 나는데, 진짜 좀 서럽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마르크스에 대해서 잘 몰랐으니까. 만약에 제가 이제 그 당시에 마르크스의 사상을 알고 있었다면은, 진짜 막, 속된 말로 진짜 막, 뭐 어디 잡고 막 울부짖었다 막 이런 말 있잖아요. 남성의 이런 민감한 부분인데, 어쨌든, 막 진짜 거기 잡고 울부짖었다 막 이런 식으로의 진짜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진짜 통탄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제가 마르크스 자본론의 해설서를 읽으면서 느꼈던 것을 말씀드렸고요. 웬만하면 자본론의 그 방대한 양을 한번 읽어보고 싶어요. 물론 이 자본론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되는 부분이 출판용으로 쓴 게 절대 아닙니다. 일종의 친구한테 헌정한다거나 아니면은 자기의 생각을 명료하게 정리해서 정말로 이러한 부분을 고쳤으면 좋겠다는 그 마르크스의 바램을 담아서 쓴 책이지, 진짜 요즘 그 베스트셀러에 널려있는 그 자극적인 그러한 단어 같은 거 섞어가지고 판매용으로 출간했던 책이 아니에요. 자본론 자체가. 그래서 읽을 때 있어서 좀 난해한 부분도 있겠고, 야 시대에 덜 떨어진 마르크스 왜 읽으려고 하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는 뭐 그런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좀 생각을 많이 좀 전환시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속된 말로 갑의 입장에 있든 을의 입장에 있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느 입장에 있던 간에 그 여러 가지의 입장을 생각해보고 거기서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캐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우리는 됐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내가 돈이 있기 때문에 돈 없는 사람을 모른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돈이 없는 사람의 그러한 위치에서 어떤 것이 문제가 될 거
어떤 것이 문제가 되고 어떤 것이 또 위험하고 어려운가, 어떤 것이 곤란한가 이러한 차원에 대해서 적어도 이론적으로나마, 물론 피부로나마는 생각할 수 없겠죠. 예, 직접 경험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지만 그런 입장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철학을 좋아하고 진짜 뭐라 그래야 돼?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쓸데없는 말 하면서 예, 뭐 있는 척 아는 척 하는 것보다 예, 이러한 예, 기본적인 사상의 바탕을 두고 네, 여기서 한계점과 우리가 깊이 생각해보고 가져와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는 예,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길게 얘기했는데 네,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에는 또 제가 다른 책을 또 열심히 읽고 공부를 하고 나서 예, 여러분들께 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